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까? 이 질문 아마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을 거예요. 만약 가능하다면 얼마면 될까? 이렇게 계산기 두드려 보신 적도 있을지 모르고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바로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해서 아주 깊이, 정말 깊이 파고든 한 사람의 생각구름입니다. 네, 이게 2013년에 쓰인 벤스 블로그라는 개인 블로그 글 모음인데요. 이게 무슨 학술적인 논문이나 기사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운영자가 일상에서 마주친 생각들, 아니면 인상 깊었던 문장, 이런 삶에 대한 단상들을 짧게 남긴 기록들이거든요. 그래서 뭐랄까, 날것의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죠. 맞아요. 정말 날것의 느낌.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흩어져 있는 생각의 조각들 속에서 하나의 어떤 큰 그림을 찾아보는 겁니다. 이 블로그 주인이 끊임없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무언가 의미 있는 것을 만들고 싶은 그런 창작자의 야망이 있고요. 동시에 아무것도 욕심내지 않으려는 어떤 철학적인 태도, 그 사이에서요. 아, 그 두 가지 마음이요? 네, 이 두 가지 마음을 어떻게 하나로 합칠 수 있을까? 그 고민의 흔적을 따라가 보는 게 오늘 저희의 임무입니다. 마치 한 사람의 내면을 탐험하는 여정 같을 거예요.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그 여정의 첫 번째 단서는 역시 돈에서 시작되겠죠? 그렇죠. 역시 돈이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글이 부와 행복의 상관관계라는 포스트였어요. 여기서 수십 년간의 데이터를 인용하는데 이게 정말 재밌습니다. 아, 그 부분 저도 아주 인상 깊게 봤습니다. 개인의 연간 소득이 1만 2천 달러를 넘어가면 그 이상의 돈은 삶의 만족도를 더는 높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이게 2013년 글이니까 지금 가치랑 좀 다르겠지만 그걸 감안해도 생각보다 너무 적은 액수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 핵심은 그 액수 자체가 아니라 어느 지점을 딱 넘어서면 돈과 행복의 정비례 관계가 그냥 뚝 끊어진다는 그 사실인 거죠. 아, 관계가 끊어진다. 네. 그럼 왜 그럴까? 이 블로그는 런던 정경대학의 분석을 가져와요. 이유는 우리가 절대적인 부가 아니라 상대적인 부에 반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가 아니라 네. 옆 사람보다 얼마나 더 가졌는지가 중요하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걸 뒷받침하는 사례로 일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1958년부터 1987년까지. 네, 그 기간 동안 일본인들의 소득이 5배나 뛰었는데 정작 행복지수는 거의 그대로였다는 분석 결과가 있거든요. 와, 5배나 늘었는데. 네, 다 같이 잘 살게 되니까 나의 상대적인 위치는 변한 게 없는 거예요. 나 혼자 100만 원 벌다 500만 원 벌면 정말 행복하겠지만 그렇죠. 남들도 다 500만 원 벌면 그냥 그게 새로운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죠. 정말 인간의 본성을 꿰뚫는 말이네요. 결국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는 존재라는 거니까요. 그런데 심지어 이 블로그는 돈이 행복을 안겨주지 않는 걸 넘어서요. 불행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까지 이야기해요. 맞습니다. 그게 가진 자의 불행이라는 다른 포스트로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가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탐하고 다가오는 이가 있다. 이 문장이 핵심이에요. 아, 부를 얻는 순간 타인의 접근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내 돈을 보고 이러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이 먼저 드는 거죠. 네, 바로 그거죠. 생각만 해도 피곤하네요. 모든 인간관계를 그런 필터로 보게 된다면 진짜 외로워지겠어요. 그렇죠. 결국 진솔한 관계를 맺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그 빈자리를 외로움이 채우게 된다는 통찰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는 게 오히려 행복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역설이 성립하는 거죠. 들어보니까요, 만약 돈을 많이 갖는 게 정답이 아니라면 문제는 소유 자체가 아니라 소유하려는 마음, 그러니까 욕망에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블로그도 그 지정을 파고드나요? 정확합니다. 부에 대한 이야기에서 자연스럽게 인간의 보편적인 욕망, 그리고 쾌락의 본질로 주제가 옮겨가요. 기쁨이 생기면 괴로움이 생긴다는 약간 불교적인 색채가 짙은 포스트가 있는데요. 아, 네. 즐거운 것을 보고 거기에 집착하면 기쁨이 생기지만 바로 그 기쁨 때문에 괴로움도 필연적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기쁨과 괴로움이 동전의 양면 같다. 이런 말이군요. 하나를 원하면 다른 하나도 감수해야 한다는. 네. 그리고 그 기쁨이라는 게 또 얼마나 변덕스럽고 무뎌지기 쉬운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쾌의 무뎌짐이라는 글에서 쓴 비유가 정말 와닿아요. 어떤 비유였죠? 혹독한 겨울을 겪어봤기 때문에 잠시 날이 풀리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와, 봄이 오나 보다 하면서 막 산책 나가고 싶고 괜히 기분 좋고. 그런데 늘 따뜻한 곳에서 살면 그 따뜻함의 고마움을 완전히 잊어버린다는 거죠. 아하,
우리는 좋은 환경에 너무나 빨리 익숙해져 버리고 곧 새로운 불만을 찾아내기 시작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아, 그 글에 정말 인상적인 비유가 또 있었어요. 상대성 이론이라는 제목의 글이었는데 네, 저도 기억납니다. 향기가 나서 좋아하지만 그 향기는 이내 구분할 수 없고 변소 냄새 싫어하지만 곧 그 냄새 알아챌 수 없다. 이 구절이요. 정말 적나라하지 않나요? 아주 강렬한 비유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는 결국 무뎌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거기서 더 나아가서 좋은 것 좋아하지만 더 좋은 것 나오면 좋은 것 아니고 나쁜 것 싫어하지만 더 나쁜 것 오면 나빠 보이지 않는다고까지 해요. 와, 듣고 보니 우리의 감정이란 게 정말 기준점이 계속 바뀌는 저울 같아요. 무엇과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좋았던 게 평범해지고 최악이었던 게 그럭저럭 견딜 만한 게 되기도 하고요. 이건 어찌 보면 좀 허무하게 들리기도 하네요.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기쁨이나 쾌락이 어떤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니. 네, 이 블로거는 그걸 신기로 갔다고 본 것 같아요. 끊임없이 변하는 관계 속에서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 그러니 그걸 붙잡으려고 애쓰는 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는 거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죠. 돈을 쫓아도 행복해지지 않고 쾌락을 쫓아도 결국 무뎌지거나 더 큰 괴로움이 따라온다. 이거 완전 막다른 길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블로그 주인은 어떤 대안을 찾았을까요? 여기서 아주 유명한 문구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바로 Stay hungry, stay foolish. 네, 모두가 스티브 잡스의 말로 알고 있는 바로 그 문구죠. 그런데 이 블로거 주인은 이걸 아주 독특하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해서 삶의 지침으로 삼으려고 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석했는데요? 보통 우리가 아는 성공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갈망하고 도전하라 이런 뜻과는 좀 달라 보이던데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 블로거의 해석을 따라가 보면 크게 세 가지 방향이 보여요. 첫 번째는 경쟁을 피하는 삶이에요. 경쟁을 피하는 삶. 네,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다른 생명이 원하는 것을 내가 차지하지 마라. 그것이 안온한 길이다. 즉, 남들이 다 좋다고 달려드는 걸 쫓지 말고 오히려 남들이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하라는 거죠. 남들이 안 하려는 일을 하라. 굉장히 이상적으로 들리는데 동시에 좀 비현실적인 조언 같기도 해요. 아니, 다들 기피하는 일만 하면서 어떻게 먹고 살죠? 바로 그 지점이 이 철학의 가장 큰 딜레마죠. 이 블로그도 명쾌한 경제적 해답을 주지는 않아요. 다만 하나의 태도를 제안하는 거죠. 태도요. 네, 오바마의 연설문을 인용하면서 동료를 위해 근무 시간을 줄여라, 심지어 지원자가 없는 프리랜서 일을 하라고까지 말해요. 일반적인 성공 공식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라고 주문하는 겁니다. 와, 정말 급진적인 생각이네요. 그러니까 이 블로거에게 스테이 헝그리는 더 많은 걸 가지려고 갈망하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남들이 원하는 것으로부터 텅 빈 상태, 그 배고픈 상태를 유지하라는 의미로 읽히네요.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게 두 번째 방향인 비우고 베푸는 삶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함준용이라는 분의 좌우명, 빼앗는 마음은 비고 베푸는 마음은 가득 찬다를 인용하는데요. 채우는 삶이 아니라 비우고 나누는 삶에 진짜 충만함이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경쟁을 피하고 비우고 베풀어라. 그렇다면 stay foolish, 즉 어리석게 머물러라는 건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그건 겸손과 배움의 자세로 연결됩니다. 안다고 하는 순간 일이 늘어난다. 아는 채 떠벌리지 말라고 해요. 아, 재밌네요. 네, 말로만 안다고 떠드는 대신 조용히 자기 내실을 다지면서 묵묵히 할 일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언제나 겸손하게 배우라고요. 잘 모르는 것은 잘 모른다고 하고 배우고 나의 일을 상의해가면서 하라. 이것이 이 블로거가 생각한 풀리쉬함의 진정한 의미인 것 같아요. 정말 흥미로운 재해석이네요. 결국 이 블로거가 추구한 건 남들이 원하는 걸 탐하지 않고, 즉 stay hungry하고 내가 다 안다고 자만하지 않는 stay foolish 그런 삶의 태도였군요. 네, 맞습니다. 이 모든 철학이 하나로 딱 맞아 떨어지는 예시를 블로그에서 발견했을 때 정말 무릎을 탁 쳤어요. 바로 리눅스의 개발 과정에 대한 글이었죠. 맞아요. 그 글이 이 모든 사색의 종착역이자 이 블로거가 찾은 해답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열쇠 역할을 합니다. 네, 이 글을 보면 리눅스가 처음 개발될 때 그 목적이 돈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해요. 당시 다른 시스템들이 해결해주지 못했던 문제, 그러니까 낮은 사양의 컴퓨터를 쓰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것이었다고요. 개발자인 리누스 토르발스는 가난했지만
리눅스로 돈을 벌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도 덧붙이죠. 이것이야말로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남들이 하려 하지 않는 일, 그리고 베푸는 마음의 완벽한 사례네요. 그렇죠. 돈이나 명예 같은 모두가 달려드는 경쟁의 장에서 벗어나서 묵묵히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함으로써 오히려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가치를 만들어낸 거니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기서 처음에 우리가 던졌던 질문, 창작자의 야망과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마음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이 블로거는 리눅스의 사례를 통해 그 야망의 방향을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돌릴 때 그 두 가지가 모순 없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걸 발견한 게 아닐까요? 아주 중요한 통찰입니다. 경쟁을 피하고 베풀고 겸손하게 배우는 Stay Hungry, Stay Foolish의 삶이 단지 소극적으로 현실을 도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리눅스처럼 오히려 더 크고 의미 있는 가치를 창조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본 겁니다. 오늘 한 사람의 내면 일기장 같았던 2013년의 블로그를 쭉 따라가 봤는데요. 처음엔 흩어진 생각의 파편처럼 보였지만 결국 하나의 일관된 흐름이 있었네요. 네, 그랬죠. 부와 쾌락을 쫓는 삶의 한계를 깨닫고 그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찾은 대안은 경쟁의 트랙에서 벗어나서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었죠. 채우기보다 비우고 아는 체하기보다 겸손하게 배우는 삶. 그 Stay Hungry, Stay Foolish라는 태도 속에서 그는 야망과 무욕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통합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본 글 중에 음식이 있는 곳에 파리가 모인다는 비유가 있었어요. 네, 기억나요. 돈이 있는 곳엔 돈을 탐하는 자가, 권력이 있는 곳엔 권력을 탐하는 자가 모이기 마련이라는 뜻이었죠. 그러면서 봉사하는 곳엔 봉사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모인다고도 했고요. 이 말을 오늘 당신의 삶에 한번 비춰보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지금 당신의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나요? 그리고 그들이 당신 곁에 있는 이유가 당신이 내어놓은 음식 때문은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이 내어놓은 그 음식은 과연 무엇인가요? 돈일까요? 지위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려는 따뜻한 마음일까요? 잠시 조용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